좋습니다. 자, 외교 안보하면 생각나는 그분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외교 한번 하면 제가 네, 생각나는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시청자분들도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지난주에 나오셔서 김종대 뻥 뚫리는 TV 예. 홍보를 했는데 구독자가 많이 늘었다고요? 10,000명. 10,000명이 됐어요? 순식간에 와, 순식간에 오, 돌파했습니다. 이제 축하드립니다. 야, 방송 예, 지금까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했는데 네, 정말 사명감이 생겨요. 정말 잘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나 오마이 TV 우리 그 예. 애청자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이거든요. 제가 대단하죠. 그거 잊을 수가 없죠. 예. 뭐 저희 홍보 말씀 몇 마디 드렸더니 네. 이 방송 보시고 정말 가셔가지고 예. 구독하시고 오마이가 대단해요. 네 대단한 음. 오마이 TV에 나와주신 또 대단한 김종대 전 의원.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종대 뻥 뚫리는 TV 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가셔서 구독하시면은 네. 김종대 전 의원의 정말 분석 그리고 또 재치 입담 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예. 김종대 뻥 뚫리는 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그럼 저희가 외교 안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저희 계속해서 국내 얘기 좀 많이 해봤는데 우선 초반에는 해외 예. 지금 국외 정세, 해외 외국 정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일 많은 관심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부분 바로 이제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 전쟁 생각보다 너무 길게 이어져가지고 언제 끝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전면전까지 갈 수가 있다고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25일입니다. 네. 지난달 25일에 벤 월리스 그 영국 국방장관이 그 언론에서 한 얘기인데 네. 5월 9일 날 음, 이날이 2차 대전 러시아의 전승기념일이에요. 5월 9일 예. 다음 주네요. 그렇습니다. 그 네. 공교롭게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이네. 아 그렇네요. 예. 오. 그런데 그 날을 기해서 러시아가 여태까지 우크라이나와 한 것은 그 특수 작전이지 전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개입이라 그래 그걸. 그 러시아어를 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군사 예. 작전을 한 것이지 전쟁은 아니다 이랬는데 네. 이 날을 기해서 전면전을 선포한다. 전면전을 선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지금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이게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은 네. 일단은 계엄이 선포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국민 총동원령 네. 이제 예비군 징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물자 인력 시설 동원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그 저 전시 정부 형태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특수 작전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렇죠. 전시 체제가 아닌데 평시 체제였다. 예, 전시 정부 체제로 전환이 될 것이고 음, 그다음에 모든 전략 자산 무기들이 그 준비 태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재래식 무기로부터 핵무기까지 이렇게 그 전쟁 준비 이 네. 그 전면전 준비 태세로 들어가는 거고 상당히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국 국방장관이 얘기했다는 걸 가볍게 들어야 되느냐? 이건 그냥 뭐 러시아가 안 해버린 그만 아니냐 이럴 수도 그렇죠. 있는데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이 그 정보 공조를 통해 가지고 전쟁 이전부터 러시아가 곧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걸 예측을 해왔고 네. 또 상당히 그 러시아의 그 여러 가지 사보타지 그 가짜 뉴스 심리전 이런 걸 압도해 왔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서방의 정보가 지금까지 러시아를 압도해 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영국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절대 가벼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푸틴이 그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교착에 빠지면서 본래 그 손쉽게 달성하려고 했던 군사 작전의 목적을 달성 못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전쟁으로 가겠다는 이런 양상이 되는 건데 이때부터는 이제 그 상당한 고강도의 그 네. 군사 작전. 그러게요. 예,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전시 상황에 맞는 이런 어떤 그 행동이 나온다면은 이게 확전이 될 우려도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인데요. 우크라이나에만 전쟁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세계 대전을 보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국지전에서 시작해서 다 그랬어요. 세계 대전이 됐잖아요. 예. 뭐 1차 대전이야 그 세르비아 황태자 예. 오스트리아에서 그 저기
암살당한 맞아요. 그걸로. 세르비아 청년이 네. 그 암살을 했죠. 암살에서 시작된 거고 2차 대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 체코 침공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양상이 비슷해요. 당시에 독일어를 쓰는 예. 체코에 있는 독일어인을 보호하겠다. 이래가지고 한 귀퉁이만 떼주면은 히틀러는 만족하겠다. 네.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돈바스죠. 동부 예. 그것만 일단 먹겠다는 이런 식의 그 크림반도만 먹어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다 나중에 사람까지 잡아먹는 호랑이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에스컬레이션 된다 그럽니다. 긴장이 낮은 단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단순히 푸틴이 그 결전을 선포할 조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서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구도요. 네. 아니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이제 무기 지원하는 정도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무기 지원을 더 이제 많이 하고 돈도 좀 많이 준다고 하지만 네.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확전, 그러니까 뭔가 러시아를 이번 기회에 좀 혼내줘야 네. 되겠다, 예. 약화시키겠다 강하죠. 예. 이런 생각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 그 2월 22일 날 전쟁이 일어날 당시만 하더라도 네. 미국은 뭐 이거 전쟁도 아니다. 그냥 깨진다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저 빨리 젤렌스키 대통령 망명하시고 그다음에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의회 증언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네. 우크라이나가 72시간 이내에 함락된다. 아. 그러니까 전쟁도 아니라고 본 거고 이건 미국과 러시아가 똑같은 판단을 했다는 게 기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저기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72시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석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전혀 안 밀려요 우크라이나가. 그러게요. 예,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가 함락된 이후를 대비했던 것이지. 네. 그 이걸 우크라이나의 어떤 시민들이 이거를 막아낼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기대도 안 했고 예상도 안 했던 겁니다. 초반에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여태까지 지원한 것의 2배에 달하는 저기 거의 뭐 이제 100억 달러 단위가 넘어가는 이런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새롭게 지금 제시하고 있고 네. 거기에다가 오스틴 그 국방장관 이 양반하고 저 블링컨 국무장관이 갔어요. 폴란드에 갔을 때 네. 또 지난달 25일입니다. 이날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목적은 러시아가 다시는 이와 같은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 완전히 실패 국가로 만들겠다. 예. 이렇게 되면은 저기 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군비를 재확장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붕괴시키고 그다음에 군사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되면 재래식 전쟁이 벌어지는데 네. 러시아가 이제 그 폭탄과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소모시켜 버리면서 전력이 약화되고 소모시키면서 예. 약화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투입된 그 러시아의 지상군의 네. 그 사상률이 거의 1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한 군대에 10%가 넘어가면은 이제 네. 전투 기능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게 바로 소모전입니다. 이런 소모전으로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빼내서 네. 결국은 이제 그 혈액이 빠져나가서 고사에 이르는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섭네요. 예, 그렇게 그러다 되면 보니까. 미국이 직접 개입은 안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 러시아를 이제 실패 국가로 만드는 이런 시나리오. 그리고 예. 사실은 그 며칠 전에 그 오스틴 장관 발언이 나오기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폴란드에 방문했을 때 예. 굉장히 오해받을 소지의 말을 했어요. 푸틴은 더 이상 집권 가능성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자 발칵 뒤집어진 게 러시아로서는 바이든이 그러면 러시아 정권 교체 또는 그 리더십 체인지, 네. 정권 교체나 또는 체제 전환, 레짐 체인지 어.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는데 그 직후에 백악관이 곧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 정권 교체라는 네. 거는 과거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다루던 방식이에요. 완전히 고립 압살
네. 그 붕괴시켜서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또 그것이 극단적으로 더 강화되면 참수 작전이 이제 러시아의 정권을 제거해 버리는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 미국에서 쏟아내는 말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그러네요.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 세게. 이야기는 예. 여태까지는 그 강대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이 어떤 대량 학살, 전쟁 범죄를 자행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엔 지정학적 이유로 시작됐습니다만은 전쟁 범죄가 이제 수반이 되면서 결국은 도덕의 전쟁, 가치의 전쟁, 네. 그다음에 증오의 전쟁 하하. 이런 쪽으로 악화돼 왔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끝을 내줘야 되는데 이걸 종식해야 되는데 이 정전 협정이나 평화 협정으로 이 전쟁을 종식하고 해결할 능력에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이 전쟁을 무한정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이든과 푸틴이 공히 제시하게 되니까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니 그냥 이 두 이제 긴 차가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는 폭주하고 있는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 네. 그게 만약에 충돌하게 됐을 때는 이거 예.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와 재난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뭐 재앙이?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죠. 그 또 러시아의 전장에서. 서민들, 시민들 이런 분들이 이제 피해자가 될 건데, 근데 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처음에는 72시간 이내 함락된다. 네. 또 러시아의 정치인들은 뭐라 그랬냐면 이건 전쟁도 아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붕괴한다. 심지어는 15분, 8분이면 된다. 이랬던 전쟁이 네. 이렇게 되고 이제는 결전을 다짐하는 양상으로 가게 된 전면전까지 얘기하고 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이번 아무리 많은 희생, 증오의 전쟁이라 하더라도 국제 사회는 원래 이거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정착해서 피해를 줄이고 그 어떤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 에너지, 금융, 식량의 위기로 확산되는 걸 막는 게 원래 그렇죠. 국제 사회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행동 아니야? 네. 그런데 왜 거꾸로 가고 있느냐? 아하. 그거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앞으로 세계 질서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이정표자 시금석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러날 수가 없다. 예, 미국은 만약에 여기서 푸틴이 이걸 자기의 승리로 해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라든가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까지도 위협하는 예. 점점 기고만장한 존재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유럽의 질서에 도전하는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이것이 해석될 요지가 많기 때문에 예. 여기서 확실히 조져버려야 된다. 여기서 확실히 조져놔야 네. 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질서, 이 미국 패권인이 그 하나의 전 세계의 네. 어떤 자유주의 질서를 앞으로 강화해서 그 힘으로 장차 중국이나 북한, 이란에 대해서도 네. 니들 봤냐? 아니야. 이렇게 러시아 봤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공고한 자유주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예전에 없던 새로운 정치적 의미를 예.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죠. 해석되는 상황이다. 아 근데 그나저나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죽고 네. 인명피해가 예상되고 앞으로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빨리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제사회 그러니까. 입장이나 인도적 차원에서는 사실 한국 전쟁을 보면은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 네. 전쟁이 일어나고 1년 만에 미국은 이미 정전 협정을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 전선이 교착 상태로 이건 소모전의 양상으로 들어가니 예. 전비는 또 얼마나 들어가고 그랬는데 아무리 이걸 좀 정전 협정을 하려 그래도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예. 그다음에 그 자존심의 전쟁이 돼 버렸으니 이게 쉽게 그게 출구 전략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근 2년 가까이를 정전 협상을 하다가 유엔군과 북한, 중국군 사이에 네. 정전 협정을 갖다가 협상을 하다가 3년이나 끌어버려 가지고 그 협상을 하는 전선이 교착된 상태에서 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고지전을 하면서 예.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투를 그러니까 계속 벌였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해도 전쟁을 종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일단 전쟁 책임론이 따르는 거고 전쟁 범죄에 대한 그 심판이 있어야 되고 또 영토 회복이라든가 평화 질서 이런 거 포로 교환까지 이런 게 지금 서둘러도 어려운데 그런데 이 전선에서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걸로 목표를 전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종식이 아니라 전쟁 승리.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목표가 돼 버렸기 때문에 네. 이 양보할 수 없는 목표가 살아 있는 이상 장기화되는 겁니다. 한국 전쟁도 그랬던 거예요. 한국군 입장에서는 정전 협정에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 원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끝내 예. 정전 협정에 서명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평화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지금 심하단 말이야. 네. 왜? 우리 저 아들 딸이 죽었거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만든 우크라이나입니까? 2014년에 마이단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건 그야말로 시민 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지금 정부예요. 물론 지금 정부가 문제가 많다 그러지만 네. 전 세계에서 그 제스민 혁명이다 뭐다 해가지고 민주화 혁명이 중동과 그 중앙아시아 유럽에서도 여러 번 일어나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성공한 혁명이 우크라이나 혁명, 이 마이단 혁명입니다. 네. 그래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하고 그리고 빠르게 서구화되고 민주화되는 이런 네. 어떤 한 지난 8년간의 여정에서 우크라이나는 끊임없이 피를 흘려왔어요. 그래서 국가혁명을 한 것이죠. 이 국가혁명,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만들고 네. 원래는 우리가 유럽인인가 러시아인인가 하는 정체성 갈등은 이건 피비린내 나는 거지만 이런 어떤 그 혁명과 또 전쟁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유럽화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8월에 그 우크라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유럽인인가 아니면 러시아인인가 여론조사를 이건 우크라이나 여론조사 업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한 20% 정도가 유럽인이라고 답변했던 게 지금 57%에 육박하고 있고 또 반면에 그 당시에 러시아인이라고 대답했던 한 20여 프로의 시민이 있었는데 지금 8%로 줄어들었어요. 그런 만큼 마이단 혁명에서 그 서방으로 편입되고 민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네. 이 오렌지 혁명이 결국은 시민 아래로부터의 그 혁명을 이뤄냈고 그 혁명을 지금 지키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건 국가 혁명 전쟁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여기에 개입을 한 거거든요. 마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니까 주변의 왕정 국가들이 프랑스에 개입하듯이 네. 이렇게 개입을 한 건데 그걸 막아내는 거는 이제까지 피를 흘려왔던 우크라이나의 그 마이단 혁명 이래의 이 저기 승리를 네. 마지막으로 보전하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서구는 네. 시민혁명의 승리를 존중하고 이 우크라이나가 어떤 그 자유롭고 주권을 누리는 국가로서 안전하게 그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난데없이 4월 말부터 이렇게 확전의 분위기로 이렇게 메시지들이 남발되고 있다. 예. 이거는 뭐냐면은 그 우크라이나가 한국 전쟁과 같은 비극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건데 예. 이게 과연 국제사회가 할 일인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우려되는 바 있고 네. 그것이 이제 5월 9일을 정점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판이 짜질 때 예. 이때가 이제 우리는 윤석열 새로운 정부가 그렇네요. 하필이면 또 출범하게 그때. 되는 때고 예. 그다음에 그 열흘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네. 보여주는 또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바이든 네. 대통령의 방안이다.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이게 왜 오는 거예요, 바이든 아니 대통령? 그러니까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자꾸 4월 25일 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스틴 장관의 확전 발언, 네. 러시아 약화시키겠다. 또 벤 윌리스 영국 국방장관의 발언, 러시아가 전면전 선포할 거다. 근데 그날 4월 25일 날 북한에서 역대급 열병식이 열렸어요. 그 영상 한번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네.
저희가 지금 떠 보여드렸었어요. 있는데, 예, 그런데 네. 그게 총 분량이 2시간이 조금 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스펙타클 한 2시간 동안 한번 보세요. 장대한 스케일에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이거 예사로운 게 아니거든. 지금 저 북한이 신이 났어요. 유엔 안보리가 마비됐잖아. 이제 네. 제재도 못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요즘은 뭐 신이 났어요. 아, 그런데 그날 그 핵무기가 핵무력이 네. 전쟁 방지라는 본래의 속박에만 매여 있지 않겠다. 아 맞아요. 예,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실전에서 핵무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또 풍계리 일대에 지금 그 핵실험장이 입구가 평탄화 작업이 되고 있는 걸 봤을 때, 네. 예, 그 5월 초라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예요.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바이든 대통령이 네. 그 방안 지금 그 화면에 나가는 게 저 극초음속 미사일이네요. 저 신형 저거 요즘 계속 시험하고 있고 저 네. 뒤로 나오는 무기들이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지고 지금 성숙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거는 북극성 미사일 같기도 하고 화면이 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만은 네. 예. 저거는 초소형 SLBM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런 어떤 그 무기들이 이제 구체화됐을 때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외교안보 시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 여기서 매우 중요한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 이 동맹국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낼 거고 네. 앞으로의 기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예.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느냐 음. 이게 좀 중요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이 무엇을 요구할까가 관심사인데 이제까지 공개적으로는 요구 안 해왔습니다만은 네.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 온 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입니다. 아, 그게 예. 저기 이제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지원하고 그러면서 저기 그 또 어떤 경제 지원, 뭐 인도주의적 지원도 하고 이런 걸 한 다음에 전쟁이 종전된 후에는 재건 안정화에도 참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가 돼달라. 네. 이 요구가 이미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살상무기는 빼고 나머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됐죠. 네. 그런데 또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한 그 무기들이 뭐냐면은 탱크, 자주포, 지대공 미사일인데 네. 이게 다 우리나라가 러시아 군사 기술을 카피해서 만든 거라고. 아 그래요. 그게 웃기는 거라고 그게. 이게 참 역설이죠. 네. 그 아시다시피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경협 차관을 무기로 현물로 대신 받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들어온 러시아제 T-80 전차에 그 자동 장전 장치 이런 게 아주 그 전차의 포 성능에 굉장히 결정적인 그렇겠죠, 기술인데 그렇겠죠. 이런 걸 이제 러시아제 기술이 거기에 있던 걸 카피했고 미국이 안 주니까 예. 그다음에 K9 자주포 이 한국의 명품 무기라고 하는 게 그 러시아제 무기에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일취월장하게 된 거예요. 네. 미국은 로얄티 내놔 뭐 기술 장벽 있어 이러는데 러시아 막 퍼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현물로 무기를 상환받아서 그래서 개발한 게 전차 자주포, 그다음에 청궁, 신궁 같은 네네. 그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러시아 기술을 받아서 만든 거를 우크라이나에 준다는 게 우리로서는 좀 사실은 이게 참 역설이라고밖에 네. 할 수가 없고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저 아까 그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 내 그 휘황찬란한 미사일 네. 저 뭐 화성 17형이 맨 마지막에 등장할 때 그때 평양 시민들이 거의 미치더라고. 그 열광의 도가니 뭐 엄청난 그 스펙타클에 저 마지막 화성 17형의 그 아나운서 목소리가 떨리고 드디어 이게 뭔가 네. 핵 강국을 통해가는 이런 어떤 그 감격에 찬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저 미사일이 아무리 북한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하더라도 네. 저 로켓에 들어가는 액체 연료 로켓 저건 누가 줬을까? 저걸 저게 뭐 북한이 뭐 무슨 저기 저 홍길동 같은 어떤 이 요술을 부려가지고 저걸 개발하냐고. 네. 저게 우크라이나에서 온 거예요. 아 저게요. 저 로켓 예시.
그걸 이제 북한에 들어와서 백두산 엔진이라고 그 엔진 혁명을 했다는 건데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그 우주 기업 거기에 옛날 구소련의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다수가 아직도 남아 있고 예. 그 사람들이 그 엔진 설계도를 가지고 북한에 온 걸로 돼 있어요 지금. 그걸 영국 언론이 폭로했다고. 예.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준 그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러시아제 기술 받은 무기로 군사.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그렇네요. 거야. 이제 물고 누가 물리고 적이고 있네요. 아군인지. 그다음에 그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육자회담 당사국이고 네. 북한을 제재 압박하는데 어떤 국제적인 그 그렇죠. 공조를 해왔죠, 사실은. 공조를 해왔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깨져나가기 시작하면은 북핵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미국 언론이나 전문가들한테 설득을 해요. 네. 아시아 국가들을 개입시키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그렇네요.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은 북핵에 대한 제재 효과가 다 사라질 거고 네. 종국에는 상당히 이 지정학적인 양상이 복잡해지는데 만약에 북한의 ICBM이 네.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완성되는 아. 날은 미국의 안보가 그렇죠. 위태로워질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그 네. 지상 기반 요격 시스템이 44개가 미 본토에 배치돼 있는데 지금 북한의 미사일 ICBM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다탄도 네.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은 그 40개 갖고 미국 방어 안 됩니다. 60개, 70개로 늘려야 돼요. 네. 그럼 미국의 안보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뭐 수십조, 100조 가까이 증가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자칫 시한폭탄을 건드려 놓으면 예. 그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20날 한국에 와서 네. 21일 날 윤석열 정부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다음 대선이 위태롭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미국이. 네. 그런데 러시아에 대한 어떤 강경 메시지, 강경 발언을 통해서 자유진영에서 그래도 우리가 러시아를 완전히 그 눌러놨다 이런 어떤 걸 통해서 낮은 지지율의 그 정치 위기를 회복하겠다는 이런 어떤 정략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과를 네, 만들겠다. 그러려면 전 세계가 협조를 해야 되니 한국에다가 차제에 우크라이나를 군사 지원하겠다는 약조를 좀 받고 싶다. 네. 그렇게 할 수 이 있겠네요. 요구가 지금까지는 계속돼 네. 왔는데 정상회의를 통해 재확인될 수 있는 거고 정부가 또 바뀌는 상황이니까 바뀐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고 네. 윤석열 정부가 아예 뭐 미국에 가서 그냥 어린애처럼 칭얼대요. 그 전략자산 미국 거 좀 한반도에 배치 좀 해줘. 뭐 그게 폭격기, 미사일, 핵잠수함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없다고. 그리고 없어요? 배치하는 것도 실효성도 떨어지고. 그런데 자꾸 한국이 졸라대니까 그럴 바에는 한미일 군사 협력의 수준을 높이자. 이렇게 되면은 그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는 건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일 3국 공동 군사 훈련을 하자는 제안이 계속 2월부터 들어와였었어요. 그것도 네. 2번씩 외교부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아하.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저번 달에 한미 연합 훈련할 때 그 미국 항공모함이 저쪽 동해 쪽에서 네. 일본 자위대하고 훈련을 하고 그것이 끝난 뒤에 한국으로 이동했다고. 네. 그때 그 한국군도 원래 같이 하자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거부해서 예. 그 미 일만 하고 한미는 따로 한 거죠. 따로 한 네, 상황까지 따로 한 됐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 미국 입장에서는 짜증 나는 거야. 아니 어차피 전쟁랑 같이 싸울 건데 왜 여기 저기 훈련은- 동해 먼 데서는 일본 자위대하고 하고 예. 한국군하고 가서 또 똑같은 훈련을 또 한다? 미국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러니까 이번에 합치자. 아. 합치자.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북핵에 대해서 그 윤석열 후보 시절에 네. 그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는 선제 타격 발언을 했는데 그거 미국으로선 굉장히 관심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뭘로 선제 타격할 거냐? 네. 한국군 자체의 능력을 증강해서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로 북한이
감시 정찰했다가 네. 아주 조그만 징후만 보여도 바로 때릴 수 있는 이런 이런 시스템을 한국이 갖춰라. 네. 두 번째 부족한 거는 미국하고 기술 협력을 한다 이게. 그러면 미국이 은근히 하고 싶은 거는 중국을 견제하는 중거리 핵 미사일을 이제 아시아 태평양에 배치할 네.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중거리 미사일 이게 예, 굉장히 예. 지금 현안이거든요. 근데 당장은 중국의 반발도 있고 그러니까 설령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의 중거리 미사일도 아시아 태평양에 배치할 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네. 그 후보 국가로 거명되는 태국이나 필리핀은 거부할 것 같고 그다음에 호주에 배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호주에서 중국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거는 중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호주에는 ICBM을 배치해야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해야 되는데 이건 지리적인 효과가 별로 중거리 미사일 IRBM은 네. 이 호주에 배치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은 남는 게 이제 한국과 일본인데 네. 아시다시피 일본도 국내에 이지스 어쇼어라는 미사일 방어 기지를 하는데 주민들 반발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하물며 미국의 그 미사일을 우리 집 앞마당에 배치한다 그러면 일본 국민들도 다 들고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막 방위 계획이 1년, 2년 지연되는데 하물며 미국 미사일일 경우가 이게 배치가 쉽겠냐. 그럴 바에는 안티십 크루즈 미사일 ASCM이라고 해서 중국 배를 때리는 순항 미사일, 중거리 순항 미사일 기술을 일본하고 공동 개발을 한다든가 일본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 이게 최근에 랜드 연구소의 제안이고, 그다음에 한국은 예. 그런 면에서 사드에 중국에 한번 혼이 났기 때문에 잘 안 올 거다. 이런 거 잘 호응을 안 할 건데.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네. 그 사드 산불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은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북한 핵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본격적인 그 무장국과 함국과 일본이 어떤 그 높은 수준의 동맹 관계로 네. 재구성되는 이거는 미국이 강력히 원하는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건데. 강력히 원하는 거고. 근데 여기다가 대고 무턱대고 전략 자산 하나 좀 갖다 놔. 이래 되면은 점점 더 촉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한미일이 결속되면은 그 자체의 안보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 그런데 북중러가 단결하면 어떻게 될게요? 북중러가 그러니까 단결하면 지금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급하다 그러지만은 네. 사실은 더 급한 거는 북중러가 단결하지 못하도록 아, 외교를 펴가지고 그러니까요. 안보 부담을 줄여놔야 네. 일단은 그 한미일 동맹하고 이게 같이 가서 북중러 대 한미일 이래 되면 안보 비용은 증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일에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 시절 같이 대화가 진행된다. 그러면은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 다 한 것보다 그 한 가지 성과가 네. 북한이 저쪽에 못 붙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미국의 안보 비용을 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사일 방어망 44개를 60개, 70개로 안 해도 네. 일단은 현재 수준으로도 유지 관리가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 아무리 미국이 국방 예산이 8천억 달러가 넘어가는 네. 나라라고 하지만 갑자기 그렇게 자산을 증가할 수가 없고 그렇게 국내에서 지상 미사일 방어 기지를 증가하다 보면은 한국에서 뭐 사드 사겠다고 하지만 팔 사드도 없어요. 자기네가 더 급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한꺼번에 다 안보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예. 북한이라도 떼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 못하게 견제하는 게 훨씬 안보에 유리하다 그렇네요. 이거예요. 예. 근데 그럴 자꾸 이걸 갖다가 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응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시아에서 대응하면 즉각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죠. 연대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때마침 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와중에서 중국이 러시아산 가스 도입량을 60% 늘렸다고 오늘 기사에 떴습니다. 예. 진짜 중러가 어쨌든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은 됐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북한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러시아 혼자 상대했지만 네.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전체 다 그냥 링 위에 몽땅 다 올라가.
아하. 이래가지고 떼거지로부터 이거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은 잘 그 판단해야겠네. 지피지기입니다. 전략적으로. 우리 지기 즉 네. 한미일끼리는 잘 단결하자. 아니 저도 뭐 안보 협력은 지금 하던 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더 높이고 북중러가 단결하는 걸 막지를 못하면 이렇게 되면은 동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 비용도 폭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균형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 왜 유럽에서 했던 방식을 아시아에 똑같이 해서 한꺼번에 이런 어떤 두 개의 전쟁을 하느냐 이거죠. 아, 하나의 전쟁하기도 벅찬데. 그다 사정이 다르고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예요. 윤석열 정부다. 이런 것들 균형 있게 지금 보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김종대 전 의원 말씀 들으면 음. 이게 김종대 전 의원의 이 여러 가지 분석은 사실 고차원적이란 말이죠.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고차원적인 걸 생각을 하면서 네. 외교 전략을 펼지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설득해 나아갈 수 있을지 네. 여기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